TV2로 바꿨는데도 2,769명 이런 TV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도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실시간 100만 명이 동시 시청하는 날이 머지않아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 붙잡고 그 대신에 오늘은 방송은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쳐가지고 보통 한번 시작하면 3시간 했는데 오늘은 1시간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길어봤자 1시간 반까지도 안 갈 것입니다. 만세. 쌈박하게 끝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은 오늘 여기에 부여간첩 김동식 오늘 여기에 출연하기로 했고 또 김국성 선생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국정원에서 내가 그 원전 사전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그저께 신변의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 간첩들이 따라다니거든요. 저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못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국성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말들이 많은데 긍정적인 말도 많고 부정적인 말도 많은데 그건 내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일은 원칙적으로 이거 하나는 모든 시청자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요, 목회하는 거 빼고 애국운동하는 바깥에 하는 모든 일은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과 다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절대로 착오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바쁘신 중에 우리 박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자유통일해보자. 200석 해보자 하고 아침 일찍 나오셨습니다. 간첩 전문가 또 우리 유동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저 쓰리스타가 안 와가지고 예. 오늘 방위가 오늘 힘을 얻게 생겼습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충근 박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이충근 박사님 병장 출신이 아닙니다. 육군 대위입니다. 대위. 그것도 삼사관학교에서 교관하신 분이에요. 교관하신 분. 그러니까 잘 아는 거야. 이게 모든 뭐 군사고 뭐고 간에 이게 박사입니다. 이충근 박사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호 교수님은 방이죠? 경례입니다. 아닙니다. 하사입니다. 하사? 예. 아, 무슨 또 하사를 또 나하고 또 맞먹으려고 또 하사. 제2하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제2하사관학교? 예. 아니, 그거는 물하사야. 그건 물하사. 아닙니다. 저 6개월 교육 받았는데 왜? 아니, 6개월인데 그거는 기술하사잖아. 그게. 예,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박격포 주특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방이야. 아, 근데 공수부대 아니에요? 예, 특전사로 그다음에 특전사. 예. 그러니까 하사관학교 6개월 교육 받고 그다음에 받고? 특전사로 차출됐습니다. 그 특전사로 갔고 나는 하사관학교하고 전차부대로 갔고. 그러니까 이게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왕재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월 그 하사관학교도 그 차출돼서 갔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끝나고 다시 공수로 차출됐으니까 그렇죠. 1년 동안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나는요 군대에서 기도한 거는 기도가 거꾸로 응답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정상으로 안 하시고. 목사님 보면요. 네. 골프장 가보면 다 자기네 골프장이 어렵다 그래요. 그렇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다 자기가 제일 고생했대. 맞아요. 방위 고생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마음 고생을 많이 해. 마음 고생을. 육체적 고생 말고 마음 고생을. 근데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일 고생한 사람들은 북파 공작원이 그건 셋을 제일 목숨 걸고 하는 했고 그 다음에는 공수부대죠. 그 다음에는 해병대. 그 다음에는 이제 전차부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방위가 꼴등이다. 이 말이야. 방위는 뭐 다 알죠. 근데 마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유, 오늘 한역들이 불러가지고. 오늘 시간을 단축해서 이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간첩 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동열 박사님. 예. 아니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간첩한테 점령을 당했나?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나는 자다가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이제 북한이 6.25 남침 전쟁을 실패하고 네. 남한에다가 지하당을 구축해서 소위 말하는 혁명의 결정적 시위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간첩들을 난파시켰습니다. 특히 70년대에는요 하루에 4건 이게 검거된 것만 막 4건씩 침투대에다 적발됐어요. 엄청나게 그때는 이제 대남공장을 군에 시행하겠습니다. 허봉학이라고 그 당 정치 그 북한군 정치국장이 장을 해서 이제 그 대남공작을 실시하는데 이유수이라는 연락부장을 갖다 몰아내버리고 군이 이제 대남공작을 장악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남공작이 공세가 돼서 하루에 하루에 4개 팀씩 들어오다 적발돼가지고요. 70년대에 가장 그 간첩 침투 횟수가 높았습니다. 적발된 것만. 자. 적발되지 않는 것만.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간첩들은 뭐냐면 북한이 60, 70년대에 뿌려놓은 혁명의 씨앗이 싹을 타가지고 지금 완전히 개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거된 간첩단은 그 적게는 15년에서 관련자들이 다 30년 이상 소위 그 운동권 주사파 진지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평범한 윤석열 시민이 정부 아닙니다. 이후에 잡은 간첩들이 다 15년, 에서 30년 30년 동안 주사파 진지에서 활동한 이야. 사람들 하나가 똑같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조직이 이 자주통일민중전이라고 이른바 그 창원 간첩단인데요. 이 창원을 거점으로 해서 전국을 관할하게 됐는데 이 창원 간첩단이 이제 까보니까 20년이 넘은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하. 그 국정원에서 이 창원 간첩단을 내사할 때는 해외에서 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는 해압하고 접선하는 이러한 국내인을 이제 계속 추적을 해온 건데 이번에 이제 검거를 해서 압수를 해서 지령문을 까보니까 지령문에 딱 남아 있어요. 보통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에 어떻게 포섭이 돼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 우리 국정원에서 확보하는 것은 2017년, 18년부터를 확보했거든요, 자료를요. 네. 그전에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조직이 나왔는데 특징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간첩단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소위 그들은 서로 진보 개혁이라고 하는 운동을 했다는 소위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 진지에서 15년에서 30년 동안 다들 일을 한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바로 그 김정은 뽀이들입니다. 북한 김정은 뽀이들이 지금 발화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주로 노리는 데가 이제 뭐냐면 그 노동자 단체인 민주 노총을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 진보당, 그 이제 진보당 장악하는데 북한의 혁명의 주력군이 네 세력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있는데 이 노동자 계급이 공산혁명의 주력군인데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모택동입니다. 중국 모택동이 중국 혁명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 그 중국 인민의 80%가 노동자 계급이거든. 아니 농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가지고 혁명의 보조 역량에 불과한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중국 혁명의 주력군이었는데 김일성이도 그걸 받았는데 김일성이 1985년에 진보적인 청년 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서 그 당시에는 혁명의 주력군이 노동자, 농민, 소위 그 청년 학생이어가지고 3대 주력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운동하는 이런 집단에서 3대 주력군이 없거든요. 근데 김일성 지시로 청년 학생이 높은 변혁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거기까지 듣고요. 네. 이충원 박사님. 네네. 간첩을 통하여 무너진 네네. 그 국제사회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인가? 제일 대표가 월남이죠. 월남 베트남. 월남이죠. 네, 근데 간첩이 많아도 안 무너진 나라는 독일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가. 독일 무너졌을 때 네. 군사력만 보면 독일이 4.5배쯤 됩니다. 동독에. 이게 상대가 안 되게 강한 것이고 그리고 동독이 서독하고 통일하는 방식이 네.
거래를 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다릅니다. 거기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이만큼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아하. 동독하고 접속을 했기 때문에 아하. 동독이 결국은 노원한 거죠, 소독한테. 아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지가 이제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베트남이 대표적으로 네. 그렇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베트남도 나중에 간첩이 뭐 4만 명, 5만 명이고 그렇죠. 독일도 통일되고 나니까 간첩이 뭐 4만 명, 5만 명. 제가 그 독일 통일되고서 1년쯤 됐을 때 일본에 있는 그 국제 그 학술회의 갔다가 독일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독일이 통일돼서 좋겠다. 네. 무슨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 있으면 하나 해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독일에 있는 아주 그 우파 연구소인데 네. 자기 옆에 방에 있던 몇십 년 친구가 동독 간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와서 우리 교수님한테 내 그 얘기 들었더니 네 옆방에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목사님 거기 그 네.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하나 좀 네.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독일은 동독 간첩이 바글바글했는데 왜 살아남았느냐? 네. 이 소독 정부는요, 그 소위 그 불안토 상태 동북 그 화해 정책을 할 때도 네. 이 안보 수사 기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충근 박사님 말씀대로 그 동독에 4.5배에 해당되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군이 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독 서독 정부는 소위 그 안보 수사 기관을 강화시켜가지고 헌법 보호청이라든지 또 70년대에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훈령이라고 해서 소위 그 반유연적 헌법 위배에 대한 활동하는 사람은 공무원의 취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칙령을 발표하고 강화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남북대화 할 때 김대중 정부는 보안경찰, 간첩을 잡는 보안경찰을 축소시키고 문재인 정부 와서도 말이죠. 150명씩 막 우리 안보수사경찰을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대화 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인력 예산을 줄여놨는데 서독 정부는 동독하고 대화를 할 때 도리어 대화를 하되 도리어 나라를 지키는 안보수사기관을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이 서독 주도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독일하고 일단 베트남하고 비교해 보면 이 독일은요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 기독교 나라니까 당도 다 기민당이잖아요. 기사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 밑바닥에 있으니까 간첩이 아무리 득세하고 많아도 사실은 그 영향력이 간첩에서 제일 위험한 게 선동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게 망하는 거니까 베트남은 뭐 그냥 뭐 이념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졌고 한데 일단은 우리 한국이 왜 위험하냐. 독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간첩들이 한국하고 비슷하게 많았어도 대통령은 간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도 대통령은 최소한도로. 근데 한국은요 이게 대통령들이 이게 간첩으로 의심받는 우리 전조 할아버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난 할아버지를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요 도대체가 이 대통령들이 이게 간첩으로 의심을 받는 이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이거 기둥 뿌리 자체가 흔들려 버려야 돼요. 뿌리 자체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이거 전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하여. 97살 되신 고정간첩, 전향한 할아버지 간첩에 이 피를 토하는 이 97세 할아버지의 이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국민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처우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혹시 여기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를 고발하세요. 할아버지를. 여러분 할아버지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여 간첩들이 내려와서 또 대통령들이 간첩으로 의심을 받는 또 그런 짓을 했고, 특별히 문재인이가 한 짓은요, 저 간첩 행위가 더 많습니다. 저게 특별히 USB 넘긴 거 뭐 말할 것 없이, 또 9.19 합의한 것 할 것 없이. 그런데 간첩들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선동을 당하는 거야, 간첩들한테. 김학성 교수. 예. 간첩들이요, 이제요,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 지금 우리가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다, 네.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니, 더 계속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 지금 헌법 살아있나요? 살아 있어요. 근데 뭘 살아있어요? 아이, 참나, 이게- 정말로 참나. 존재하는데 네. 효력이 많이 약화돼 있죠, 목사님. 약화. 예.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하나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헌법은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히틀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이마르 헌법은 존재했어요. 네. 근데 밑에 있는 법률이 헌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 예, 그걸 헌법 침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헌법적으로는. 네. 헌법은 있는데 헌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위- 네. 헌법재판소가 사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목사님 이게 헌법이 있으면 네.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네. 그럼 헌법이 법률을 완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정상적인 나라잖아요. 네. 따라서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나라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헌법은 있는데 네. 밑에 있는 법률이 헌법을 까부신단 말이죠. 네.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목사님. 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만 그 국가보안법의 설립 취지라든지 만들어진 목적이라든지 그걸 다 살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네. 결국은 헌법이 사실상 침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아니, 아예 근본부터 이야기하자고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둥의 제1호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당연하죠, 목사님. 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나는 무너졌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요, 이 댓글 부대 있잖아요. 이 문바들. 네. 걔들이 그냥 뭐 수백만 개, 수십만 개 막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국민들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한 뒤에 국민들한테 평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기 저기 뭐야 개딸들? 아니야 저 문재인 부인 그 누구야? 김정수. 어디 가자 한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뭐 아, 저 경인선 타자. 경인선 타자. 아, 예. 아니 근데 문재인 마누라는 왜 깜빵 안 넣는 거야 도대체가? 예? 사실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김학성 교수님은 자기가 헌법학자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래서 자꾸 헌법이 살아있기는 있는데 적용을 잘못했다. 근데 아니, 이거는 목사님 사실상 예. 법률이 헌법을 치받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목사님. 아, 그러니까 민주당들이 법률을 만들었잖아요. 아. 근데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거든요. 네. 그 헌법은 있는데 헌법의 중요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 무시당하는 네. 치받는 하극상 상태가 하극상인데 그것이 치유가 안 되고 교정이 안 된다는 뜻이 목사님. 그렇죠. 그걸 바로 잡아야지 목사님.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이 박사님한테 물어야 공정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기둥이 시장경제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이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시장경제로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한 거니까. 위배한 거죠. 네네. 예. 이 말도 안 소득주도 경제성장 그리고 있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 경제학 책에도 안 나오는 이론이고 참. 정통 경제학에서. 예. 근데도 우리는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그게 맞는 줄 알고 말이야. 아니 그 인간이 목사님 강제했지만 우리가 속았어요 목사님. 계속 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된다고. 결국은 근데 결국 그거는 나도 이제 쭉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더 국민 여러분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제일 밑바닥에 무식하니까 무식한 사람이 설명해야 무식한 국민들도 알아들어요. 이 박사님들은 하도 말을 세련되게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밑바닥이 말을 해야 돼. 뭐냐 하면 국가가 돈을 무한정 찍어가지고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러면 경제가 이제 일어난다. 이거는 베네수엘라 결과적으로 그 말을 뭐 세련되게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저 미친놈의 자식이야 이거 문재인 이거. 근데 여기에 국민들의 절반이 속아 있다 이거지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서 간첩들이 와서 이제 간첩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기둥 뿌리를 뽑아서 이야 이동호 교수님. 예. 이동호 교수님이 기둥 뿌리 뽑는데 기여했잖아요. 최근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이동호 교수를 전향시켜 준 게 참 감사하지. 안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하면 안 믿어 국민들이. 근데 옛날에 빨갱이가 말하면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너아르 TV가 중지가 돼서 너아르 TV 2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야 대단하네요. 5천 명. 예예예. 야 박수. 목사님 실시간 5천 명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데 이게 채널이 바뀌었는데도 5천 명. 예예예. 이야. 요새 정신을 바싹 차렸어요. 근데 나는 그래가지고 안 돼, 여러분. 무조건 실시간 100만 명 들어와야 돼요. 100만 명 들어와야 우리가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들어와야 되는데 이동호 교수님. 예. 이런 상태로 가면 내가 볼 때에 간첩들에게 분위기가 장악됐는데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장악됐는데 대선하는 걸 봐도 그렇고 요즘 또 이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도 그렇고 한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유우파가 이길 것 같아요? 간첩 세력이 이길 것 같아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비교거리가 있습니다만 비교해서 저희가 유리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쪽에는 민노총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중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120만이 있고요. 아, 뿐만 아니라 매월 그 회비가 5만에서 10만 원이니까 맞아. 예, 어마어마한 돈이 천억씩 거기에, 거든. 모여지고 있고요. 또 민노총 산하에는 공무원 조직이 있죠. 그다음에 교사 조직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언론 단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언론 조직이 지금 현재 KBS, MBC, SBS, YTN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전 수단을 더 확보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뭐랍니까 그 담론을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론들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7년 체제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그 김정은의 그 얘기는 망언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 지키자 하면 망언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뭡니까 발언이 좀 도에 어긋나다 그러고 극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그 사상에 대한 이론 시장이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울어져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간첩들을 이제 내놓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저런 말 주한미군 철수도 함부로 저희 때는 못 넣었습니다. 바로 체포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이 선동할 때도 슬로건 할 때도 뭐 이렇게 전략적 슬로건을 살짝 속여서 놓아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가자 뭐 이런 것들을 까놓고 하죠. 예, 전면으로 내거는데 체제 대전환. 예, 그러니까요. 체제를 대전환하자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 노동자 조직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투쟁 뭐 임금 인상하자 그다음에 조건을 개선하자 이런 걸 내걸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노동자를 못 살게 사는 이 자본가와 그에 협력하는 정부를 뭐 규탄한다 정도였지 체제 대전하자 노골적 못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신 또 우파는 보면 목사님 훈련된 조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마 2019년도에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훈련은 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도 좀 적고요. 맞죠. 그 공산주의자들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있으면은 그 밑에 그러니까 아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혁명가들 조직이 있고 그 밑에 또 이번에 그 민노총 당도 있고. 예, 양경수 같은 민노총의 이제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조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같은. 그 다음에 대중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건 이제 통일전선체라 그러는데요. 이제 진보당간이나 뭐 진보연대 같은 아주 광범위한 대중 조직도 정치적 조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할 일이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버티고 있고 또 그 체제가 어쨌든 지금 헌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쟤들이 내놓고 헌법을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왔다 갔다 하지 헌법을 아예 짓밟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깃틀은 이승만 대통령이 잘 만들어 주셨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들인데 저는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저들이 우리를 극우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사실 극우는 지금 오늘처럼 미사일을 하는 놈들이 극좌고 대한민국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뒤집으려면 용어의 싸움에서 졌어요. 예, 용어의 싸움에서 졌고 근데 우리가 조직력이 있어서 졌어요. 이제 유일한 희망은 광화문이고 그리고 자유마을인데 이 자유마을이 얼마나 조직되느냐. 목사님이 지금 새벽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목사님의 두려움이 있을 거고 이것을 살릴 것은 아시다시피 목사님 우리 우파 운동체 말 많은 노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 없지. 지역에 없어요. 전부 입만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이런 폄하하면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게 그 뭡니까 나라 걱정하고 밥 먹고 헤어집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또 뭐냐면 강화문에 와서 우리 편끼리 또 싸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상층 지도자들은 걱정이 주업이고 근데 일은 하지 않고 헌신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리 아예 그 아래측 우리 애국운동 세력은 많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저는 교회 자유마을 이것이 목사님 꿈꿔던 대로 그냥 정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정치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합쳐지면 거기에 좀 희망이 있다. 네. 저는 자유마을이 바로 예배, 정치, 그다음에 생활이 합쳐지는 그런 조직이다 생각해요. 전체야. 전체. 예, 이게 통합이거든요. 네.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네. 그러나 모든 조건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조건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말 안 했으면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일단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북한의 간첩들에게 내려보낸 지령문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말 가지고 대한민국을 점령했는가? 말 가지고 점령한 거거든요. 말 가지고 점령했죠. 네, 간첩들에게 내린 실제 지령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간첩단에 연루된 이거는 뭐야 이거? 저건- 방시라는 그 첨단 암호 방식으로 교신을 한 겁니다. 간첩하고 북한 지휘부가. 근데 아니 실제 내용을 나와요. 뭐예요? 서울 바람에 열렬히 응원. 예, 서울 지역 새끼 회사 열렬 응원. 예. 서울 지역 신규 조직을 열렬히 응원한다. 아니 난 간첩 용어라서 해석을 못 하겠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 창원 간첩단한테 그 내린 지령인데요. 저기 서울 바람에다 당신 뭐냐면은 그 창원 간첩단의 이제 본부 지휘부가 이게 이사회고요. 이사회 밑에 전국회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전국회 조직의 일부가 서울 바람회라는 회인데 북한이 직접 이 서울 바람회에 강령을 하달시키는데요. 제1조 주체혁명사상을 신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다음 서울적 새끼회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울 쪽에 있는 이제 그
소위 그 차원 간첩단의 지역 조직 밑에 있는 하부망을 새끼 조직이라고 합니다. 새끼 조직을 운영하다. 또 서울적 신규적 운영하는 나오고요. 여기 좀 올려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김정은은 그 총회장이라고 하고요. 올려보시면 총회장이고 자기들은 이제 지사인데 제가 그 아주 저 놀랄만한 사실 하나 공개할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민노총 조직국장인 이 성모 씨를 이제 포섭을 했는데 성모가 민노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규적으로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고받고 야 그러지 말고 민노총 안에서 민노총 간부들 핵심 간부들만이 회의하고 그 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폐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알려줘가지고 북한이 이제 저 석근호 이 조직국장의 보고 없이 아예 그냥 아예 실시간에 돌아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원회의 때 어떤 게 결정됐고 8월 달에는 어떤 투쟁을 하고를 석보다 더 빨리 북한이 파악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민노총 내부 간부의 핵심망을 갖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줘가지고요 민노총을 그냥 손바닥 보듯이 북한이 다 보고 그다음에 지령을 내리는 너무 거죠. 빨리 올리지 마. 약간 내려봐봐. 예. 민노총에 내린 지령문. 민노총에 내린 지령문 조금 전에 그렇지. 지령면이 한 90건이 넘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댓글 관련인데요. 그 댓글 부대를 조직해 가지고 여기 나오네. 댓글 달아라. 댓글들을 대부분 그래서 댓글 안에다가요. 거기다가 북한에 보고할 내용을 댓글에다가 이번에 지사에서 본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창을 이용해서 북한하고 교전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방법이죠. 이게 이메일을 갖다가 외국계 이메일을 하나 개설해서 서로 상호 약정된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가지고 공유를 하는데 이제 실시각으로 북한이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다가 넣어라. 지금 우리 여기 댓글도 제일 끝에 가면 꼭 저 2개, 3개 뭐냐면 정강훈 정강훈 떠들지 말고 목회로 돌아와라. 뭐 요것도 다 북한한테 그렇죠. 지들끼리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암으로 너와라 TV에 댓글에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내용을 의무로 작성해라. 그 지사에서 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야. 이번에 그 본사한테 저희가 그 관련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저렇게 많은 댓글 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이번 그 민노총 침투 간첩단이 댓글까지 이용한 거죠. 하하. 이런 식으로 이제 진일보대가 좀 활동을 하고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구체적 슬로건을 몇 개 공개해 보시죠. 북한이 아니 요 밑에 요거 다 한번 보고 저 밑으로 내려봐. 예, 계속 내주세요. 그 여기 영업 일부가 이제 민노총에 부식된 그 간첩망을 이제 영업 일부라고 합니다. 아하. 영업 일부가 저쪽 이제 원주 쪽에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약정을 한 겁니다. 아하. 그 영업 일부 지사하면은 민노총 하부에 또 하부망을 의미하는 거죠. 영업 일부의 지사 개설했습니다 나오고 하하. 지사 1, 지사 2 이렇게 나갑니다. 캬. 그다음에 자유 게시판에다가 아이디 이름을 자기 아이디를 그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필명을 써서 올리면은 그게 이제 민노총 침투 간첩단 아이디입니다. 저런 거 소주잖아요. 네, 소주인데 그냥 저기 지금 우리 지금 너와라 TV 저기 지금 아이디에다가 처음처럼이라고 아이디를 붙여가지고 글을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댓글을 북한은 이거 우리 조직은 보고문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처음이란 이렇게 필명을 올려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게시판에다가 김정은 장군 만세하면 안 되니까 총회장님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김정은한테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뭐 문화 본사 그 지사가 있는데 본사는 이제 민노총 그 간첩망의 핵심 지휘부고요. 지사는 하부망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의 이름을 왜 교회 총회장 이름을 김정은 재수 없네 저.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령문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인데 첫째는 반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라. 거기 직접 내려와요. 촛불 투쟁을 통해서 또는 이태원 윤석열 정부 타도하라는 반대한민국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반미입니다. 반미 반일.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를 갖다가 치기 위해서 그래서 반미전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반자본주의입니다. 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갖다 독려시키면서 이 정권하고 자본가하고 싸야 된다는 내용이 지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김정은한테 김정은의 그 애국심이라든지 김정은을 그 찬양하는 것을 널리 유포시켜라 남한 국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반 대한민국, 반 윤석열, 반미, 반일. 세 번째는 반자본주의. 네 번째는 찬 북한 김정은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령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카테고리화 시키면 그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야, 이 끝이 없네. 지사의 지도를 받은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영업 일부를 불렀다.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소식 받는 즉시 유튜브 동영상에 토미온이 뭐예요, 저것도? 토미오이라는 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필명 이름입니다. 저기 지금 애사랑 여기 보면 바다 TV 나오잖아요. 우리 댓글에요. 저기 제이 그 한 대씩 갖다가 토미오이라고 넣는 거죠. 또 처음처럼도 넣고요. 오르막길 뭐 포함시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댓글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고하는데 그 오르막길이라는 2차 그 이제 확인이죠. 첫째는 아까 처음처럼이라는 개인 아이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 오르막길 등을 표시를 합니다. 확실하게 2차로 신원을 담보하는 거죠. 더 위로 이제 올려주세요. 더 위로 올려주시면 이제 연락문 주고받는 정사대까지 문화교류국을 본사라 그러고 예, 본사죠. 실개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디 명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개천은 아이디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대중 조직의 이름을 실개천이라고 합니다. 뭐 히읗 시옷 이옷 뭐 그 제주도 그건 또 뭐. 그것은 이제 히읗기읗은 지금 그 우리는 이제 한기례라고 보통 그러는데 네. 이 북한하고 제주 간첩단하고 이렇게 해서 교신한 내용을 보면 한기례를 결성했다는 지령문이 보고문이 나오거든요. 아. 그것은 히읗기읗 제주 간첩단의 노동 분야의 그 하부망이 한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읗기읗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예. 이도 교수님 예. 지령 직접 받아봤잖아요 옛날에. 그 간첩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고 한민전들이 한민전 아니, 예. 단파 방송으로 할 때 저렇게 안 예, 되나?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투쟁을 어떻게 하고 투쟁의 주요 목표는 뭐고 해마다 1년 그 1월 1일이 되면 그 신년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딱 두 가지가 실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 투쟁에 대한 평가. 아,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건 잘못했다. 그다음에 금년 투쟁의 목표. 그다음에 구호가 나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반전 반액 양키 고음 뭐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자. 그 이 구호들이 얼마나 정말 위력적이냐면 아시다시피 그 저희가 그 노무현 정부를 그 뭐야 탄핵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때 그 국회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우리가 처음 들어본 용어가 나왔는데 그건 유동열 박사도 잘 알지만 그 전에 나오기 전에 30분 전에 북한의 한민전 방송에서 북한의 지령문에서 이 현재 노무현 쿠데타 상황, 노무현의 탄핵 상황을 의회가 한 쿠데타, 당시 이제 우리가 의회가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라고 내리니까 30분도 안 돼서 국회에서 이 상황은 의회 쿠데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약 2천여 명 이상의 최고로 그 슬로건에 발달된 친구들이 그런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아마 유동열 박사 원장 아시지만 그 뭡니까 그 거기도 나왔죠. 이번에 그 이태원 사태에 대한 구호도. 지령문에 나왔죠. 그 구호도 이게 나라냐? 나왔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 이게 전에 나라냐? 뭐 이게 또 북한이 내린 지령문에 이게 나라냐는 게 거기서 나왔구나. 그다음에 퇴진이 그 뭡니까 그 최진이 답이다. 퇴진이 답이다. 그다음에 예. 그것도 다 세상에. 북한이 퇴진이 추모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다 이야. 북한이 만든 용어거든요. 이게 나라냐고에 대해서 우리 우파 쪽에서 반격하는 내용이면 이거는 나라냐? 이게 우리는 또 그렇게 만들어. 그래 이게 나라다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예. 꽤 그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그러니까 아주 그 교묘한 선동문들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쿠데타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도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내리니까 30분 있다가 당시에 그 정동영이나 그 의원들 입에서 그대로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령을 내려서 최고로 성공한 사건들을 보면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46년도에 대구 폭동, 제주도 4.3 폭동,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2.7 폭동, 그 다음에 뭐 광주 사태, 이게 전부
야, 이게 황교안 기자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광주 사태예요. 그 광주 사태에서 프랭카드가 붙기 전에 북한에서 먼저 똑같은 문장이 신문에 나와. 네, 먼저 신문에 나더라고. 기가 막히지. 근데 그걸 그대로 광주에다가 프랭카드를 거는 거야. 근데 이제 최고의 사건은 근래 최고의 사건은 뭐냐? 미순이 효순이 있잖아요. 예. 이야, 그 북한 지령물 미순이 효순이 그 다음에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려라. 뭐 이런 지령. 그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결국은 세월호를 가지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사건이잖아요. 박근혜 탄핵인데. 박근혜 탄핵인데 그게 전부 다 무죄 다 됐죠. 이 박사님. 네네. 그 국정농단 뭐 무죄 다 됐잖아요. 다 됐죠. 네. 다. 근데 그때 국민의 95%가 속았거든 사실은. 네. 박근혜 그 종수할 수 없다. 아니, 나도 살짝 넘어가겠더라니까. 그때 왜? 진짜 박근혜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하도 뭐 종편까지 다 달라붙었으니까 그때 우파적인 조선 TV까지도 막 그렇습니다. 다 달라붙으니까. 제가 그 당시 목사님 그 네. 박 대통령을 제가 비판하는 글을 몇 개 썼는데 네. 핵심은 이거예요. 박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 가서 네. 발언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네. 내가 가사 실수를 한 게 있을지 몰라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탄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 탄핵받을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딱 부러져 얘기했으면 탄핵 안 당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4.5명이었거든. 4.5명. 여섯 명. 그러니까 그 무슨 생각 목사님 8명이 했는데 네. 박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정확히 4명 반이었어요. 예. 그럼 4명만 반대해도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지.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믿은 거야. 믿은 거죠. 설마 뭐 내가 임명한 니들이 나를 탄핵하겠어? 아니, 그래도 목사님 진지하게 해서 본인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가 당신 져야 된다 말이지 왜 헌재에 가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이죠. 나는 그때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그 안창호 장로님, 그 네,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검사 출신. 예, 그 장로님하고도 내가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그 안창호 장로님은요, 내가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 쳐놓고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 또 장로님한테 피해가 될까 할 때에 장로님이 나한테 지원금 줬어요. 지원금 줬어. 여하튼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다 내가 버스 떠난 다음에 지원금 좀 뭐해 목사님?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아니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걸 탄핵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 임명한 사람이 4.5명 있잖아요. 왜서 목사님 4.5명 말을 쓰는다면요. 네. 4명은 본인이 실제로 임명했고 한 사람은 여야가 중립적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4.5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성향 분석으로 볼 때는 6명까지도 그렇죠. 그 믿었다 그래. 6명까지도. 그러면 8명 중에 2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빨갱이들이요.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이거 역사적인 이게 재판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독일의 헌법학자를 초청해서 네. 강의를 듣고 하자. 네네. 이게 이제 빨갱이들이 낸 수법이야. 그래가지고 독일의 헌법학자를 데려다가 자문을 구했대요. 네. 구했더니 하는 말이 이런 시국적인 재판은 전원 일치로 해야 된다. 예? 누구는 반대고 누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국론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했대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론조사 했더니 전원 일치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장로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아쉬운 말을 하는 거야. 안창호 장로님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서 그 진술을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목사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허허. 예.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독일의 뭐 헌법 재판관 불러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덤이고 목사님. 네.
내부적으로 보면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소는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평의라는 게 평의. 뭔가 뭐 9사람이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의견을 나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하면 만약에 그 8명인데 5대 3으로 갈리면 정말로 대통령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대 3이다 그러면 5사람이요. 3사람을 또 별도로 만납니다. 만나서 이거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되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박 대통령이 가서서 나 그렇게 정도 탄핵 당할 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은 없다. 라고만 한마디 하셔도요. 절대로 탄핵 안 됩니다. 저는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바깥에서 시위했던 만약에 그걸 인용을 안 하고 기각을 했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네. 아니, 바깥에 겁나는 거야. 그것도 고민할 예, 목사님, 그럼 관둬야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관두든지 이제 장로님 6년씩 같으면 장관해서 장로님 같으면 순교할지라도 하겠지. 뚝심이 있으니까. 그 내가 그걸 보고 헌법재판관들도 내가 보니까 저거 다 헛방이다. 목사님 잘하세요. 헛방이에요, 헛방. 헛방이야. 왜냐하면 바깥에 분위기를 보고 말이야. 여론 재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론 재판. 아니 당시 목사님 문재인이 만약에 이거를 그 탄핵을 인용 안 하면은 그 불태우겠다 했어요. 혁명으로 불타 죽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실제로 그 실제적인 말은 뭐냐면 박근혜가 세월호 났을 때 7시간 대낮에 롯데호텔에 가서 누구누구하고 무슨 짓 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걸 국민들이 그걸 거기 선동 다 간첩들이 하는 짓인데 아이고 참. 그걸 아니 근데 장로님 그때 선동 안 당했어요? 아니 그걸 목사님 말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을요? 아니 그거 저 어. 미국 MIT 대학 교수들이 어떤 뉴스가 제일 빨리 전달되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네. 가짜 뉴스이면서 짜증나는 것이 진짜 뉴스보다 평균 6배 빨리 전달된대요. 맞아요. 하하. 이건 뭐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라. 나도 써먹어야겠다. 그럼 지금부터 나도 가짜를 진짜처럼 해가지고 한번 퍼뜨려 버려야겠다. 이야, 그 바이러스가 위력이 있네. 그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내리는 그 문장, 그 내용, 7시간 동안 뭐 롯데호텔에서 뭐 그렇죠. 남자고 뭐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 남편이에요. 이거 최순실 이름도 멀쩡하게 있어요. 최서원이라고. 최소원. 근데 그거를 그냥 언론에 악착같이 촌스럽게 본명을 써요. 안 쓰고 전 바뀐 개명 전 이름 최순실을 쓰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최순실하고 뭔가 멍청해 보이고 뭔가 좀 이게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건은 또 저기 뭐냐면 광우병이잖아요. 이명박 때. 이것도 전부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면 그걸 언론이 그 MBC PD 수첩에서 그대로 북한의 용어를 그대로 한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와, 저한테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100대 언론사가 한 거 있잖아요. 네. 99.9%가 북한에서 나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똑같아. 노동신문에 나오는 거하고 네. 똑같아요. 날 보고 뭐 이번에 광주 가서 내가 연설할 때 한 걸 가지고 막말이라 그러잖아요. 막말. 북한에 망언과 망언. 망언. 네, 예. 이 망언이 북한에서 망언이라고 벌써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북한이 어떤 용어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면 실시간으로 그걸 그 용어를 듣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옛날에 그 PD하고 NL하고 이제 주사파하고 그다음에 그 주사 아닌 선수들하고 막 싸울 때 야 임마 우리는 그 북한 방송 앵무새처럼 안 한다라고 그렇게 그 주사파들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운동권 내에서도요. PD들이. 아니 네, PD들이. 이 박사님 네. 네. 왜 우리나라는 선동에 이렇게 약할까요? 국민성이 아, 그 이해가 안 가는 거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학벌이 그러니까 대학 가는 사람이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평균 지향하는 그게 아주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자 미워하고 공부 잘하는 놈 미워하고 이쁜 애 미워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김연아의 얼굴에다가 면도칼을 그러니까, 씹어서 그러니까. 뱉고 싶다. 네. 이야.
참 민족성이 참 이게 이 더러운 민족성이 참 남 잘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목사님 미국 아이들이 말이죠. 내가 그거 한번 실험해봤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집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해. 네. 그 애는 좋냐 나쁘냐 그러면 미국 애들은 그게 나예요 그래요. 와.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말을 못해. 나쁘다 이거지. 세상에 참 정말. 그러니까 그 절대자가 없는 그러니까 절대자의 그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고 부패하도록 돼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그걸 솔직히 풀어서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그렇죠. 아, 저걸 뭔가 좀 멋있게 이야기하려고. 근데 이제 그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안 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민족 가치로 사상적으로 국권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저쪽에서 선전선동이 돌아도 그걸 다 막아내는데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이걸 제대로 훈련된 우익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가짜 뉴스 자극적인 거 그냥 헛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목사님 하시는 이 방송 이게 사상전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박사님. 네네. 옛날에 했던 말인데 제일 쉽게 해. 좌파 우파. 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네네. 다 C학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좌파가 안 되고 우파는 왜 우파가 돼야 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게 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 오바마 대통령 때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를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 좋은 제도를 왜 비판하냐? 다 평등으로 똑같이 놀아갔는데. 그렇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 교실에서 공부에서 나오는 점수대로 주지 말고 평균 점수를 학점으로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전부 100점이면은 A, 뭐 전부 한 놈은 100점이고 한 놈은 80점이면은 90점으로 점수를 주는 거로. 그래서 그 실험을 했더니 첫 번 시험에는 그래도 애들이 열심히 해갖고 점수가 한 B 정도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B가 자기가 100점인데 B 맞은 놈은 화가 나니까 그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건데 놀라운 거는 60점인데 80점으로 오른 놈도 공부를 결국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F로 전부 낙제로 한 학기가 끝난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 오바마 때 의료보험 정책 오바마가 약간 좌파거든. 좌파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평등 사회를 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교실에서 교수님이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시험을 봤을 때 한 사람이라도 A학점 나오면 전체를 다 A학점 준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랬더니 처음에 A학점 한 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 A학점 다 주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을 봤더니 A학점 한 사람이 공부를 안 해.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A학점 누가 하나 하겠지. 그렇죠. 나는 놀아도 가만히 있어도 나는 A학점 되니까 올라타려고. 그 다음에 네. B로 내려갔어. 예, 예. 제일 높은 놈이 B야.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 봤더니 이제 누구든지 그래도 뭐 B학점 한 놈은 맞겠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꼴등해도 B학점이니까. 나중에 갔더니 권총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권총이. 예? F가 다. 그래서 좌파 정책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알아들으셨나요? 그 자기의 노력이 노력한 만큼 자기가 대가를 못 받을 때 그때 누구도 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국가가 전부 굶어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논아 먹으니까 농사를 다 안 짓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하고서. 여기 지금 김동식 그 간첩 왜 안 나오셨나요 했는데 아까 처음에 내가 설명했는데 못 드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내가 미리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그 오늘 여기 방송에 나오면 그 경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해달라. 그래서 왜냐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저 결정적인 그 전향한 간첩들은 북한이 생명을 노리거든요. 항상 노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선동에 약해가지고 광우병도 선동, 세월호도 선동, 그래서 대통령을 깜빵에다가 선동 때문에 선동이죠. 이명박도 깜빵 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개발한 이 문장 단어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현재도.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지금도. 맞아. 근데 이 가운데서요, 제가 참 살아있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가 세웠다 그러셨잖아요. 아, 목사님 저 중문교회 그 네. 권사님 권사님. 간증을 네. 목사님 또 잊어버리셨어요? 아, 참. 장로님이 신앙이 나보다 더 아, 좋으시네. 또 왜 그러셨던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나를 그 비방하고 그렇게 정강훈 죽여 땅에다 묻어라 뭐 지옥불로 던져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 내가 안 쓰러지는 걸 보면은 첫째는 신앙 같고 둘째는 절대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 저 어제 장인 목사님 그 데이터 보여줬잖아요. 네, 예. 국민들 중에 정강훈 지지하는 사람이 57%야. 예, 예. 윤석열보다 내가 이겨.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저 박사님 나한테 잘 보이세요. 네, 그래도 적어도 57%인데, 아니 나는 종교인이요, 난 정치 관심도 없고 오직 나는 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 위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처음에는 나를 오해를 많이 했고 뭐 반서 목사 뭐 하고 다 속았는데 결국 진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예. 예, 그 57%는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80% 90% 가겠어.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국민들을 계몽하는 이것만 이제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은 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갖추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난 지키려고 하니까 무조건 11시 반에 맞춰야 되니까, 제일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위기가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광화문으로 온다 이거야. 광화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이거야. 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소설식으로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그날은 3천만 명이 다 나와야 돼. 3천만 명이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속히 지금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을 둘로 세우시고 253개 지역 실행위원장들은 엄격히 심사를 해서 자기 편이라고 막 세우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연금 준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인데, 그러지 말고 제일 서명 많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자유마을 대표를 더블로 세우는 겁니다. 더블로 2명으로. 그러면 3,506개의 더블이면 얼마입니까? 7,012? 7,000여죠. 7,000 되죠, 목사님. 거기다가 또 지역위원장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되겠네요. 10,000명 되는데, 10,000명을 연금 주려면 참 내가 또 허리가 부러지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난 교회를 팔아서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 사업단들이 여러분 너무 일을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자유마을 대표님들도 그 청년 사업단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통신사 이동 500개를 하는 사람은 나이가 60살 되기 전에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어제 누가 하나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네. 오. 500명 했대. 야. 500명. 이게 자유경제 시장의 원리. 그렇죠, 목사님. 네. 그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타는 거예요. 그 사람 연락처 목사님 아시나요? 누군가. 아니 내가 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나는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500개 하잖아요. 500개 하면 한 대당 2만 원씩 남잖아요. 네, 그 예. 1,000만 원이잖아요. 예. 1,000만 원 것 중에서 11조 때도 900만 원이잖아요. 목사님 영업 비밀 다 공개하면 어떡하십니까? 영업 이익을. 아니 그것서 저 100만 원 줘봤자 그래도 나는 800만 원 남으니까.
네. 내가 남는 게 아니고 또 좌파 애들 또 인터넷에 올리지 말어. 뭘 내가 남아. 이게 다 여기 공동체 회사가 남는 것이고 또 연금위원장은 김학성 교수님이 하니까 나는 김학성 교수님 남네요 보니까. 나는 제가 그게 그래서 차를 벌써 바꿨습니다. 나중에 바꾸면 말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일찍 바꿨습니다. 나는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애국 운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즉흥적으로 하고 뭐 욕만 하고 하는 것 같지만요. 첫째는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신학적 토대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내 옆에 와 있는 한국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지금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이건 정확한 이건 학문 이상의 최고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이걸 일찍 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위해서 써진 성경책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12장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 저 방송실. 고린도전서 12장. 이것이 로마 시대 때도 이미 벌써 기득권자가 있고 종들이 있고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불평이 있는 거지. 항상 가진 자와 없는 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배자가 있고 또 안지배자가 있고. 이거를 타결하기 위해서 쓰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요. 공동체는 하나의 몸과 같다 그랬어요. 몸과 같다. 그 위에 12절 보면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이요. 인류의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역시 성경이야. 성경이 끝이에요. 성경. 성경이 해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는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많은 지체가 붙었는데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뒤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보세요. 그때요 제일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헬라와 유대야. 그렇습니다. 이 헬라와 유대는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 우파와 보다가 더 무서운 관계. 그거는 절찬지 원수야. 그거는 이 헬라와 서로 죽음의 대상이야. 죽음의 대상. 죽여야 되는 거죠. 사람을 취급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너는 필요 없다. 서로 지체끼리 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기득권자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지체가 다른데 한 몸에서 눈하고 발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똑같이 10개인데 손하고 발가락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우잖아요. 왜? 한 몸이다니까. 한 몸.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부자가 있어야 나도 다음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간다는 거죠. 이 해결책이 성경인데.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이제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사랑제일교회에 우리 이충근 박사면 머리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동호 장로는 이제 발이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잘 한 몸으로 이루잖아요. 참 비유 묘하네. 아이 정말. 가장 이해가 빠르잖아요, 목사님. 비유가 참 묘하네. 그러면 발이라 하지 말고 손이라고 해줘. 손이라고? 좀 높여줘. 손이라고. 근데 서로 안 싸우는 거거든. 안 싸우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는 아멘. 하나니까. 아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돕고 있잖아요. 손이 발을 돕고 발이 손을 돕고. 우리 저 있잖아요. 코가 가려우면요. 콧구멍을 뭘로 쑤셔요? 손가락으로 해야지. 발가락으로? 그러나
또 손과 온 몸도 발의 신세를 안 집니까? 어디 걸어갈 때는 발이 걸어가죠. 다리 없이는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목사님. 없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어이 이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간호사들하고 의사들하고 싸움 붙여놨죠. 네. 현재. 네. 근데 저놈들은 항상 숫자 많은 쪽으로 선동해가지고 싸움을 붙여. 혹시 그 의사하고 간호사들 지금 싸움 붙은 주제 아세요? 알죠, 목사님. 내용 얘기해봐요. 내가 볼 때 신문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로부터 독립하길 원하잖아요, 목사님. 그게 네. 핵심이죠.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왜냐면 그동안엔 늘 간호사들이 의사들한테 밀려 살았거든요. 뭔가 독립하길 원해서 했는데 제가 왜 그 편을 안 드는가 하면요. 간호사가 있지만 간호사 밑에 간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9만 명이 넘어요, 목사님. 맞아.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간호사들이 의사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이번에 이기려면 자기 밑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간무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면서 의사와 싸웠어야 돼요, 목사님. 저기 그 이동호 교수님. 예.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를 싸우는 건 내용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는 보니까 이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노인들을 돌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국가 예산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도움 없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노인을 돌봄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병적으로 치료도 할 수 있는 그걸 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전부 50점짜리야. 아, 그래요? 나같이 공부를 좀 해야죠. 아이 참나. 실제 이유는 뭐냐?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기본적인 것은 주사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아니 그 지금 법으로 안 되는데. 간호사법도 안 돼요. 아니 그 안 되는데 이걸 예, 예. 개정을 한다는 거야. 개정을 하는데요. 네. 일차적으로 뭔가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아니 근데 일단은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법을 개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실제 단독으로 예.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거예요. 사회에서 예. 지역 사회. 독자도 할 수 있도록 아니 네. 내가 어제 배운 건데 이거 어제 내가 병원 갔다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 왜 간호사라고 왜 싸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의사가 되려면 전문의까지 되려면 12년 걸린다. 네, 예. 근데 간호는요 정식 간호학과를 나와도 4년이라는 그렇죠. 예. 4년인데 그 간호사들이 뭘 원하느냐? 기초적인 처방은 의사의 중대한 수술도 예를 들어서 눈꺼풀 수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간단한 예. 거. 이런 것들은 간호사도 할 수 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의사들의 논리 비약이에요. 지금 남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갈 수 건데 있다는 거죠. 간호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전에 이동호 장도 말한 대로 노인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지. 간병인이 많아지거든요. 아니 근데 예. 이제 거기서 네. 의사들의 견해는 뭐냐면 좋다 이거야. 네. 하되 현재 간호사들이 뭐 5년 10년 한 사람들이 그 기초적인 치료를 하려면 네. 전문의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예.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예.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4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기초적인 뭐 주사를 넣다든지 감기 치료는 뭐 처방하든지 하자 이거야. 이제 의사들의 주장은 그 4년 공부를 더 해서 예. 그렇게 해주자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간호조무사입니다. 네. 6개월이면 되거든요. 6개월. 네. 6개월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래버리면 이 의료 체계가 어떻게 될지. 근데 이 모든 문제는 나는 딱 볼 때 뭐냐면 이게 다 북한이 조장한 거야. 대립시키는 거야. 저 민노총하고 똑같아. 바로 이것도 북한을 연결한다. 아니 100%라니까 북한이 아니 북한이 싸움 붙이는 아니 북한이 아니면 이런 문화가 안 생긴다니까요. 이거 북한이 이거 간첩 아니 유동열 박사님 물어보면 알아요. 이거. 어? 네. 제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간호법은 뭐냐면 미국을 본딴 건데요. 미국은 간호사가 우리와 달리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최고 간호사들은 의사 처방 없이 본인이 진찰도 하고 처방도 내립니다. 이 미국 실제 미국 간호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도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그레이드가 있어가지고 맞아. 거기에 해당되는 간호사인데 그걸 지금 지향하는 것이 간호법.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럼 의사가 있는 도시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간호사 하다가 그 준 의사로 하려면 또 공부를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겠죠. 네,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어쨌든 의사가 없는 그 지역 사회라는 걸 딱 집어넣어서 지역에 이제 의료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독립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해요. 지역이란 의사가 없는 지역에. 자, 아까 목사님 제가 말씀 답을 못 드렸는데 답 네. 드릴게요.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냐면요. 그렇지. 그 우리민족교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지금 이 간호법 투쟁으로 좀 끼우니까 그걸 갖다 고무하는 그거 봐요. 고무하는 내용이 우리민족교에 떴습니다. 아, 뻔해. 남조선에서 뭐 간호법 제정을 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 북한이 실제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 사태가 벌어지자 이 간호법 사태를 갖다가 국내 정치적 갈등의 계기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민족끼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일 그 좀 네. 복사해서 가져 좋아요, 나올게요. 좋아요. 그래서 볼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갈등은 전부 북한이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갈등 조정합니다. 예, 다 조정하는데 오늘은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까지 하고 또 간호사 의사들의 갈등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도 하는데 총체적인 건 뭐냐? 대한민국의 시끄러운 문제는요, 뭐 노조, 뭐 건설 노조, 뭐고 이거는 전부 뒤에는 북한이 있다는 거. 이거는 헌법이야, 헌법.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걸 계속 증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또 3,506개 자유마을 대표 여러분, 자유마을 대표를 내가 더블로 세운다고 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일단 1차 목표는 313만 명의 명단이 내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려가 있는데 내 불만이 뭐냐 하면, 그리고 어제도 조사해 보니까 313만 명의 명단이 3,506개 자유마을 대표 핸드폰에 다 있다며요. 있는데 그 평균으로 보니까 880개야. 왜 880명을 지금 방송으로 못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내 불만은. 내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00만이 실시간에 그 목사님 그 방송만 봅니까? 직장 가지요? 직장에서 틀어놓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만이 일단 동시 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6월 6일 날은 자유마을 대표들이 한 대표가 차 한 대씩입니다. 40명씩입니다. 3,506대의 자유마을 차들이 동원되고, 그다음 수도권을 빼면은 거의 만 대 이상이 수도권 버스 없이도 오니까, 전철만 타면 오니까 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 마지막 발언 짧게 해 주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박사님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35배의 그 국력에 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향권에 놀아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북한의 대남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 위험성을 앞으로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제 저는 좀 포인트를 달리해서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릴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이 야당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면서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내외가 먼저 마셔보라. 이따 소리 하는데. 아니요, 내가 먼저 마신다고 아까 어제 권지현 기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예. 내가 근데 제일 먼저 마신다고. 그 오염수를 직접 마실 필요가 없는 게, 한강물을 직접 마시나요 우리가? 안 마시죠. 한강물도 안 마시고 정수돼서 마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괴담을 만들고 있는데, 또 이재명이는 뭐 우리 어민 다 죽는다. 죽긴 뭘 죽어요. 네. 성주 참해가지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 튀어질 것 같다. 그랬는데 금년에요. 그 성주 참해가
총 판매가 6천억이랍니다. 아, 52년 만에 최고치라 그래요. 성주 참외가요. 장로님도 드셨죠? 어제? 아니 물론 아니, 그 우리 저 홍성은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붙여가지고 예. 우리 줬잖아요. 다 먹었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또 안 왔어요? 뭐. 또 줄 거야, 또. 그랬는데 성주 참외가 52년 만에 최고치로 팔렸다는 거예요. 참. 네? 근데 그 당시 뭘 했습니까? 뭐 싸도 참외다 뭐 이따 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선동했는데 참 기가 막혀. 우리가 광우병이요. 우리가 뇌성소 구멍탁 그랬지만 네.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 먹고 구멍 뚫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민주당 이 인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선동보다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네.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 설득은 선동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동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너무 힘든 것이죠. 아. 그런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수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년에 6개월 동안이요 젊은이들이 일본에 간 사람들이 207만 명이랍니다. 아, 따야. 200만 명이 지금 일본을 방문한 게 6개월 안에 방문을 한 거예요. 이들이 갔다 와서 보면 야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요 갈라치기 하고 퍼주기 하려고 하고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의 기반을 흔드는 일 민주당 멈춰주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저 시간 어기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끝나야 되죠. 끝났습니다. 아니, 결국 이게요, 제2의 지소미아야, 내가 볼 때. 아, 그럼요.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김일성이가 1972년에 했던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72년이 처음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이제 처음으로 접촉이 시작된 해인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좀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남한이 잘 산다는 것도 보고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부르고 서로 울기도 하고 그 부하들이 마음이 풀어진 것을 보고 김일성이가 한 말입니다. 너네들 남한 갔다 오니까 남한이 잘 사는 거 보고 전부 다 실망했지. 그거 우리가 언제 날 잡아서 시간 잡아서 다 뺏으면 우리 거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남조선을 통일하고 그리고 공산국가를 세울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 지금 뭐 평화 하는데 그게 다 엉터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동훈 교수님. 예, 그 지금 최초로 우파가 과거에 1948년, 45년, 48년 공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던 그 지금 조직력, 투쟁력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유마을로 결집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는 세계 최초의 신앙과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갖는 그런 선도국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러니까 돈도 여기서 벌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도 여기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꿈꾸는 정말 예수한국의 나라가 그리고 통일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딱 30초 남았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용어를 전술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아니 우파 정당의 대표인 국민의힘 정당에서 이런 걸 대항할 수 있는 건 아까 간호법도 그러잖아요. 2년제 과정을 추가로 해주면 돼요. 간호사 하다가 내가 2년 더 공부해서 준의사가 되겠다. 기초적인 진료를 나도 처방하겠다 하면 그런 제도를 빨리빨리 법을 만들어서 대체해 나가면 될 텐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마치 말이야 다 의사 편만 드는 것 같고 숫자는 간호원들이 숫자가 더 많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또 망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자 끝났습니다. 자. 좀 주세요. 아니 5분 더 드릴게요, 목사님. 아니 그래도 30초 넘었는데 30초는 우리 저 장로님이 길게 해가지고 30초 넘었어요.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